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건강주치 성형외과 전문의 민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만나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아가 부실하거나 부득이하게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 자연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잇몸병이나 충치, 사고 등으로 치아가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최적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전략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허리 통증.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의 중심인 척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두 가지 척추 질환의 정확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를 위한 처방전.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보시죠.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주제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김종철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현대인들의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아이고 허리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고요. 저 역시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예, 저도 아무래도 요즘에는 또 허리 아프고 이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또 현대인들이 네. 책상에 앉아서 또 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대들보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낱낱이 좀 심층적으로 나눠보긴 할 텐데요. 원장님, 연령대별로 앓고 있는 좀 심해지는 척추 질환이 어떻게 또 구분이 되고 있나요? 네, 초,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공부할 때 잘못된 자세라든지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경추 쪽에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척추가 옆으로 휘는 측만증으로 인해서 목,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또는 똑같이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장시간 운동 등으로 인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층의 경우는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또는 척추 관절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생기는 척추 전방 전이증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척추 관련 질환 중 하나인 요통은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 중 한 번은 꼭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척추 주위의 인대나 근육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자가 대부분이고요. 그중 일부분에서만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목도 일자목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허리 같은 경우도 육안으로 봤을 때 허리는 좀 들어가고 엉덩이는 좀 나와서 그런 S자 곡선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척추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요.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척추는 7개의 경추, 목뼈와 12개의 등뼈, 흉추와 5개의 허리뼈, 요추 및 5개의 엉치뼈와 4개의 꼬리뼈로 구성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서 5개의 엉치뼈와 4개의 꼬리뼈는 각각의 하나의 뼈로 합쳐져서 총 26개의 척추뼈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척추의 전반적인 형태가 하나의 C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다가 성인이 되면서 곡선의 변화가 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자형 곡선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목과 마찬가지로 허리도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이 되면 척추를 지지해주는 허리라든지 엉치 또는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척추를 잘 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올바른 형태의 척추 곡선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척추가 휘어지는 일자 척추가 유발함으로써 요추 통증은 물론 골반이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질환을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로 걷거나 앉는 일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는데요.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의 진료 인원이 2015년, 2017년 이 사이에 6만 명 가량이 증가했다고 네. 합니다. 척추 질환으로서는 정말 가히 독보적인 또 이 증가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척추와 척추 사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부분이 바로 디스크라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이 디스크는 또 어떤 조직이며 만약에 이게 탈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디스크 또는 추간판은 척추뼈와 척추뼈를 이어주는 연골 네. 구조물로서 척추에 유연성을 주고 척추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 수액과 겉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액은 매우 가수성이 높아서 액체와 같이 물컹물컹한 형태를 띠고 있고 섬유류는 이 수액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캡슐에 둘러싸여 있는 약간 딱딱한 젤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척추신경의 단면을 보시면요. 척추는 주위의 인대, 디스크와 더불어서 가운데 있는 척추신경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척추신경에서 뼈 마디마디에서 양쪽으로 하나의 가지, 즉 신경근이 나와서 양쪽 하지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액은 태생기 때는 태아 때는 70에서 80%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성인이 되면서 점차 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액은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점점 약해지게 되며 이 상태에서 과도한 하중이 가해진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섬유륜이 터지면서나 안에 있는 수액이 밀고 나와서 인접한 신경이나 신경근을 압박하게 돼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흔히 디스크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디스크는 이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 디스크가 흘러나온 정도에 따라서 네. 우리 통증이나 치료 단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 정도에 따른 증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진행 단계를 먼저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을 드려서 캡슐, 즉 섬유륜이 유지된 상태에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밀고 나와 있는 상태를 평균이라고 그러고요. 네. 네. 이 섬유륜 자체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직접 밀고 나와서 직접적으로 신경이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상태를 파열, 튀어나와 있는 수액이 떨어져 나와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있는 상태를 부고라라고 합니다. 물론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환자분에 따라서 진행 상태가 심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진행 상태가 별로 심하지 않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분은 진행 상태보다는 환자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앞통, 허리 통증과 엉치, 허벅지,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거나 시리거나 땡기는 방사통, 발목이라든지 그 발가락 쪽에 마비가 오는 근력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앞통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복압이 증가하는 자세, 앉거나 또는 자세 변화, 또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할 때 허리 통증이 증가하게 되고요. 보통은 자고 일어난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활동을 하면서나 점점 증상이 감소하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앞통보다는 방사통, 앞에서 말씀드린 엉치, 허벅지,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거나 시리거나 땡기는 방사통이 주로 나타나고요. 운동신경을 압박했을 때는 발목이라든지 발가락 쪽에 마비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대소변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 네. 네.
사실 허리 디스크가 또 굉장히 이게 무섭고 또 이런 질환인 게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실제로 처음에 저도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았을 때 왜 다리가 저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신경을 누르는 게 네. 다리 쪽까지 압박을 하면서 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하던데 원장님은 또 어떠셨어요? 네. 네. 그런데 특히 다리 쪽에서도 바깥쪽 증상을 많이 또 호소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사통의 구체적인 부위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 가운데 신경에서 그 뼈 마디마디마다 양쪽으로 신경 가지, 즉 신경근이 하나씩 나와서 양쪽 하지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나오는 마디마디에 따라서 담당하게 되는 위치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증상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분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해서 5번 신경을 누르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 증상은 주로 허리, 허벅지, 종아리 네. 바깥쪽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발목 쪽에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흔한 부위가 허리뼈 5번과 천추 1번, 즉 천추 1번 신경이 압박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허리, 엉치, 허벅지 뒤쪽이라든지 종아리 뒤쪽으로 증상이 생기게 되고 운동신경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발가락의 마비라든지 또는 대소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심하면 다리 증상서부터 대소변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온 수액들이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한번 탈출된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크기가 줄어들어서 증상이 약해지는 경우는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사람은 계속 허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번 빠져나오면 꼭 네.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네.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50대 이상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디스크 증세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역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아마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런 증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원장님, 척추관 협착증은 또 어떤 질환이고 디스크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척추관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얘기하고 척추공은 신경가지, 즉 신경근이 지나가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척추관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은 뼈, 관절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인대 또는 앞쪽에서 디스크 이 세 가지 조직이 척추관을 구성하게 되는데 노화, 즉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디스크가 튀어나올 뿐만이 아니라 뼈,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에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이 두 질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네. 오른쪽의 첫 번째 그림은 앞쪽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 그림이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은 앞쪽의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뒤쪽에서 뼈와 인대가 두꺼워져서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서 그 척추관 협착증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거는 앞쪽에서 네. 디스크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고 척추관 협착증은 앞, 뒤, 상하, 좌우에서 그 척추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들으니까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어떤 게 또 이 질환인지 좀 몰라가지고 또 치료법을 잘 못 찾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께서 또 이 표로 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리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주로 나타나는 연령대를 보면 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그러니까 주로 20대에서 40대 정도에서 나타나고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 기전은 추간판 탈주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생기는 거고,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뼈, 인대가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주증의 증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추간판 탈주증은 주로 디스크가 앞쪽에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주로 복압이 증가하는 자세, 앉아 있거나 또는 누워서 다리를 올린다거나 자세 변화 시에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협착증은 앞쪽뿐만 아니라 주로 뒤쪽의 뼈나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허리를 굽히면 편해지고 쪼그려 앉아 있으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쪼그려 할머니병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또 특징적으로 걷다 보면 엉치나 다리가 저리고 신기고 당기고, 그래서 쉬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아파서 쉬고 하는 신경성 파행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걸을 때 증상이 심해져서 앉아서 쉬게 되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히는 것이 편하면 협착증일 협착증. 가능성이고요. 네. 그에 반해서 다리 증상이 심하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러한 증상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만 네. 찍는다든지 아니면 네. 꼭 MRI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원장님께서 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편서 환자분이 내원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질환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발목 관절 및 엄지, 발가락 등을 굽히거나 펴는 근력을 평가함으로써 근육의 악화나 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운동기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 눌리는 신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각 검사도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학적 검사로 척추 질환이 의심이 되면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단순 엑스레이 촬영, CT, 조영술, MRI 등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나 CT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척추 질환을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검사를 통해서 척추 질환을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면 비수술 치료부터 여러 가지 단계에 걸친 치료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원장님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 관절 협착증은 어떻게 이제 크게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크게 봤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주증의 치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있다고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일단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에서 협착증 또는 디스크 진단을 받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제일 처음에 일단 안정을 칭해하는 게, 급성기에는 안정을 칭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근리안제나 근리안제나 수염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도수 치료나 충격파 치료 같은 물리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네. 네.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원장님, 신경주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는 좀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치과에서 왜 신경치료한다고 그렇게 예. 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신경주사는 어떤 주사 치료일까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경주사 치료, 다른 이름으로는 신경차단술이라고도 합니다. 네. 신경이나 신경근을 싸고 있는 막 주위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신경의 부종이나 염증을 가라앉혀서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놓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눌리고 있는 신경 주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효과를 보는 방법이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은 우리가 MRI상에서 진단된 눌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4번 신경이나 5번 신경, 그걸 약물을 사용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신경 주사 또는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많은 통증이 완화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당연히 보존적인 치료가 가장 1순위일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또 한 치료를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또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게 그래야 맞긴 되겠죠. 한데요. 네. 그리고 수술은 하지 않고 그 중간 단계 또 치료법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원장님 혹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시술에는 또 어떤 중간 단계 시술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네. 경막의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 기능을 포함한 유착 방류술, 우리가 풍선 확장술이라고도 하고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 및 내시경을 이용한 수액 감압술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경막의 신경 성형술부터 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같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꼬리뼈 부위의 국소 마취 하에 꼬리뼈를 통해서 특수한 카테타를 병변이 되는 신경 부위까지 정확히 올린 다음에 물리적으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과 동시에 이 카테타를 통해서 유착 방지라든지 염증을 완화해주는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꼬리뼈를 통해서 갑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약물을 주입해서 잘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술 시간이 10분 정도로 매우 짧고 어. 한두 시간 정도의 안정을 취한 후에 고동이 가능하며 보통은 1박 2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 시술 후에 당일 퇴원 후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한 그 피부 절개 없이 시행을 하고 국소 마취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에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그 풍선 확장술이 있는데요. 풍선 확장술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널리 쓰이는 시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 성형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경 성형술과 똑같이 꼬리뼈를 통해서 얇은 카테타가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간 끝에 그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쪼그라드는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네. 좁아진 척추관이나 척추공에 정확히 위치시킨 다음에 밖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 간 끝에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 쪼그랐다 부풀어 올랐다 쪼그랐다 하면서 물리적으로 좁아진 신경 척추관이나 척추공을 넓혀서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네. 역시 네. 시술 시간이 매우 짧고 부분 마취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술 시간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일상생활을 바로 복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척추 질환 앓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번 선택해 볼 만한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는 수액 감압술이 있던데요.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과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허리 뒤쪽에서 접근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국소 마취 하에 허리 뒤쪽에서 얇은 관을 삽입하여 돌출된 디스크까지 직접 주입한 다음에 그 네. 관을 통해서 고주파가 발생하는 특수 카테터를 돌출된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고주파 플라즈마 열을 이용해서 디스크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 주위에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시술 시간이 짧고 부분 마취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내시경 수액 감압술도 있죠. 네, 마지막으로 내시경 수액 감압술을 보시면요. 내시경 수액 감압술은 수술과 같은 시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부분 마취하에 진행을 하는데 등 쪽으로 해서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돌출되거나 튀어나온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주입한 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주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고주파로 디스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 후에 좀 더 접근해서 들어가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1세 정도 절개를 시행하긴 하지만 수술에 비해서 절개 부위가 매우 작고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매우 적기 때문에 회복력이 빨라서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진 디스크가 관찰이 되고요. 이걸 기구를 이용해서 빼내주게 됩니다. 네. 네. 그 허리 디스크와 우리 척추관 협착증의 보존적인 네.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에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시술과 수술로 잘 증상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드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네. 치료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면 척추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보존적인 치료를 하거나 시술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제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적응증은 보통 이제 배변 장애를 동반하는 급성 마비총 증후군이 있다든지 6주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발목이나 발가락 등의 마비가 오는 근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와 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바로 수술적 처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무래도 또 예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수술로 가기 전에 어떤 예방 습관을 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치료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술, 담배도 척추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주 금연이 필요하고요. 네. 허리에 좋은 운동, 걷는 운동이라든지 수영 같은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같은 비대칭 운동은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체중, 가체중도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온돌 생활보다는 좌식 생활, 즉 침대나 의자 생활하는 게 허리에 부담이 덜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리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긴 하지만 노화, 즉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또 척추는 하나의 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일생 동안 척추를 쓰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시행을 했다고 해서 완치의 개념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이 꾸준히 관리하고 예방을 해서 증상이 없이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올바른 운동과 자세,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척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치료법을 찾도록 이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김현정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신의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치아주치 김현종입니다. 최근 치과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진단기술과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예방진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예방진료는 환자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데 반해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가 없어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기술은 세밀한 치료와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어 더욱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진료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러한 진단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방사선 장비인데요.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떠올리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분들이 많지만 치과에서 쓰는 방사선 장비는 의과학에서 쓰는 장비보다 적은 양의 방사선 양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치과 사진 촬영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치과에서 기준이 되는 파노라마 촬영은 약 0.0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이고요. 1
그리고 임플란트나 상악동염의 진단을 위해 찍는 방사선 사진은 약 0.03에서 0.09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입니다. 실제 찍은 방사선 사진 촬영 1회가 약 0.003에서 0.005 마이크로시버트이므로 수치상으로 안정권에 들고 있죠. 또한 우리가 1년 동안 받는 자연 방사선 양이 약 2.4 마이크로시버트이고요. 방사선을 직접 다루는 방사선사의 평균 방사선 노출량이 0.94 마이크로시버트라고 하니 치과에서 촬영하는 엑스레이의 방사선 노출량은 아주 작습니다. 치아 전체를 촬영하기 위해 과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사선 사진은 필름을 입안에 놓고 찍는 치근단 사진입니다. 하지만 치근단 사진은 치아의 햇을 2개나 4개 정도만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치아 전체를 한 번에 찍는 파노라마 사진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물론 윗턱과 아래턱의 모양, 상악동이라는 축농증이 생기는 부분까지 볼 수 있고요. 치아의 전체 개수와 사랑니의 모양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파노라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위를 다시 치근단 촬영으로 자세히 관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CT 촬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치과용 CT는 적은 방사선 양으로 2분에서 3분 만에 서서 촬영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3차원 영상으로 치아와 턱뼈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치아와 뼈의 길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임플란트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니 발치에 앞서 사랑니가 하악신경과 겹쳐 있는 경우에는 이 CT 촬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는 일부 금액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치료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두부 계측용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측면 사진은 성장이나 교정 전후에 사진을 겹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거나 치료 후에 평가를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턱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턱관절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입을 벌리고 다물었을 때의 좌우측 턱관절의 상태를 하나의 화면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어 턱의 위치 이상이나 관절염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작은 범위에서 세밀하고 정밀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사람이 받는 전체 방사선 양을 100이라고 한다면 치과 치료를 통해서 받는 방사선 양은 이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촬영에 적극 협조하셔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 김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치아 주치에서는 네. 이 치과 방사선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치과 치료에서는 방사선 촬영이 필수적인 그렇죠. 요소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뭐 치아 교정, 충치 치료, 네. 심지어는 임플란트라든지 턱관절까지 네.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방사선 노출량이 네. 많지 않냐 그러실 걱정하시는데 수 있죠. 예, 김현종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이니까 잘 협조하셔서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또 두 번째 주제도 만나봐야겠죠. 도움 말씀 주실 장성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리가 부득이하게 치아 한두 개를 소실했을 경우에 네. 뭐 시간적인 여유나 치료비 등의 문제로 네. 차일피일 이렇게 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기간이 되게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 이보다 더 큰 휴유 장애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가 빠진 부위에 따라 후유증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앞니가 빠지는 경우, 앞니는 저희 치아에서 발음을 하는 치아면서 동시에 네. 식미 기능을 담당하는 치아입니다. 또 더불어서 음식물을 찢는 기능을 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고 네. 또 어금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입니다. 이런 치아들이 빠지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운동 능력 소실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아가 빠진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빠진 치아를 수복시켜 주느냐를 발전된 기술로 나온 것이 임플란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건강 스페셜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라고 하면 원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이제 사실 치과 네. 임플란트는 어느 누구나 많이 접해본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또 임플란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임플란트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임플란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인가요? 임플란트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는 게 과연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네. 계실 텐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는 상실한 치아 뿌리를 저희가 인체에 무해하고 골 접착성이 높은 티타늄 픽스처를 사용해서 인공 치근을 만들고 그 후에 골 유착이 일어나면 그 머리 부분을 인공 치아인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여 저작 기능과 심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임플란트는 치아 한두 개가 빠진 경우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치아가 빠진 경우, 또 무치아인 경우, 네. 현재는 틀니가 많이 자주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틀니의 지지를 위해 사용하는 임플란트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림으로만 봐도 이게 네. 간단한 치료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임플란트 상담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아무래도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 그리고 아프지 않은지,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지, 임플란트 후에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평생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다들 비슷한 질문을 또 하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치과 가는 게 좀 무섭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앞서 나온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조금 더 네. 정확한 정보들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치료들이 그렇긴 하지만요. 특히 치과는 유독 한 번만 가서는 치료가 다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이런 치료 기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 임플란트를 심는 우리 식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런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임플란트를 언제 심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뼈를 어느 상황에서 내가 임플란트를 심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게 되는데요. 보통 ITI 분류에 따라서 4단계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가 가장 빠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초기 고정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를 조기 식립 임플란트라고 해서 잇몸이 아물고 나서 4주, 6주 후에만 심는 경우고요. 그 후에 두 번째는 임상적으로 발치와의 치조골이 조금 형성된 시기, 그래서 네. 12에서 16주 정도가 경과한 후에 잇몸과 발치와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네. 심는 거고요. 네. 네 번째는 완전히 낫고 뼈가 다 형성된 후인 6개월 후에 심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은 이제 뭐 3단계라든지 4단계를 많이 할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그래도 1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또 발치된 부위가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원장님, 일반적인 임플란트 식립 기간과 그리고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보통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번째, 네 번째, 즉 발치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임플란트와 골이 유착하는 시기인 3에서 4개월을 또 기다려야지만 최종 보철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골 형성을 위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인 3에서 6개월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치 즉시 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픽스처와 골이 유착되는 시간인 3에서 4개월만 기다린 후에 바로 보철물이 들어가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뼈에 낫는 기간을 기다리는 3에서 6개월의 치료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네.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방법이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한 방법인가요? 특정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보통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나 아니면 치아의 파절 혹은 심각한 충치 등으로 인해서 주변 뼈는 깨끗하고 좋은데 네. 치아만 망가져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잇몸 뼈가 안 좋아져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잇몸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 뼈들이 많이 녹아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즉 발치와가 치아를 뽑은 자리가 아주 튼튼한 부위라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아주 좋은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 잇몸 주변에 임플란트가 있어서 뽑는 경우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심을 수 있는 초기 고정력이 나오는 경우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냐로 나누어서 발치를 하고 바로 심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셨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아래쪽 뼈에 잇몸에 염증이 있고 위쪽 뼈에도 잇몸에 염증이 있었지만 그 범위가 크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 시 초기 고정이 충분히 나와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 사진에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로 발치와 주변, 치아를 잡고 있는 주변 뼈가 굉장히 많이 소실된 경우입니다. 화면상에서 굉장히 까맣게 보이는, 치아 주변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치아 주변 뼈가 다 녹아 있어서 치아를 잡지 못하는 경우고 네. 이 경우에는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주변 구조물이 없고 또 하나 이 뼈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나아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보다는 지연 식립을 위해서 발치 후에 4개월에서 6개월 과정, 약 6개월가량 기다렸다가 심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사례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치아 주변 뼈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 치아 주변의 염증을 위해서 치아를 발치하고 4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리더라도 잇몸뼈가 충분히 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폭이 최소 7에서 8mm 정도, 그리고 높이는 8에서 10mm 정도가 나와야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라면 나오기 위해 골 재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저희는 골 이식이라는 방법을 통하게 되는데요. 네. 사진을 잠깐 보시면 보통 치아 형성을 위해서 골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잇몸을 열고 뼈 이식을 한 후에 그 위에 차폐막을 덮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기다려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치아 보철물을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골 이식 과정은 사실 위의 턱뼈와 아래 턱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위의 턱뼈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고 아래 턱뼈는 하치조신경관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 이식 방법이나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뼈 이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위턱에 나타나는 뼈 이식술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위턱에는 해부학적 구조물로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상악동은 사진에 보시는 위에 어금니 부위에 위에 존재하는 작은 공기주머니 같은 부분인데요.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막을 들어 올리고 부족한 수직골 높이를 더 올려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이 상악동을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측방 접근법이고요. 하나는 수직 거상법입니다. 측방 접근법은 사진에서 아래쪽 방법인데요. 아래쪽 방법처럼 잇몸을 열고 뼈를 옆에 부분을 제거한 후에 막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골 이식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네. 위에 보시는 수직 거상법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드릴링한 공간을 이용해서 막을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뼈를 이식하는 과정을 통한 이식 방법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측방 거상법이
훨씬 측방 접근법이 수직 거상법에 비해서 훨씬 더 아프고 부종이 심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잇몸도 훨씬 더 많이 열어야 하고 뼈도 뚫어서 떼어냈다 붙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저 같은 경우 혹은 많은 사람들이 측방 접근법보다는 수직 거상법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방사선 사진을 잠깐 보시면 방사선 사진에서 이 환자분은 수직 높이가 2mm 정도 남아있는 상악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는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양의 뼈를 이식해서 수술을 했던 반면에 현재는 수직 거상법을 이용해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위로 뼈를 다량을 집어넣어서 충분한 골 이식이 가능한 상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은 훨씬 더 안 아프고 편안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원장님 사실 치아 한두 개 없다고 해서 크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발음할 때라든지 네. 음식을 먹을 때 네. 아니면 뭐 앞니가 아니라 안쪽이라면 사실 더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시다가 네, 맞아요. 그냥 없는 채로 장기간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두 개 정도 없이 살아도 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까요? 치과에서는 저한테 치아 없이 살아도 되냐고 물으시면 제가 없이 살아도 된다고 대답할 수는 없고요. 보통의 경우에 치아가 없다고 해서 한두 개가 없을 때 환자분들은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한데 그게 오랜 기간 방치가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환자분은 양쪽 아래 어금니를 소실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경우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참담하죠. 양쪽 어금니들이 다 옆으로 쓰러져서 임플란트 식립할 공간이 안 만들어졌고 위에 쪽 이하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위의 잇몸뼈는 쭈그러져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위해서는 고리식과 많은 양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신 거죠. 따라서 치아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놔두냐? 안 됩니다. 가능한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치하다가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치아가 빠졌는데도 방치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앞서 보여드린 환자들처럼 방치를 하게 되면 비용상의 문제 증가도 심각하지만 그 치료 결과 역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치과 치료는 예방이 최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그만 충치나 무식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몸에 이상을 생겼을 때 치과를 방문하셔서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큰 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건강 스페셜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때도 반드시 예방과 그리고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건강 관련 질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강 스페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